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문학에 있어서의 기법 문제가, 기법이 문학에 있어서 아니 나아가서 예술 전반에 있어서 기법과 내용의 관계에서 어느 것이 작가에게 더 어렵고 탐구해야 할 문제인가,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문학의 목적은 뜻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뜻을 전달하되 그 뜻을 그대로 잘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전달하면서 독자를 감동시키느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문학은 뜻의 전달에 국한되어 있다면 문학은 감동의 전달에 주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모든 글을 둘러 나눴을 때 문학성의 유무에 따라서 비문학과 문학을 나눴는데, 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전달한 동시에 가급적이면 감동까지 함께 전달하고, 그것이 비문학과의 차이다, 그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다른 것이 뭐냐면 감동을 전달하는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방법.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기법이 되겠죠. 또는 장치가 되겠죠. 기법, 장치, 표현 방법, 즉 형상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문학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용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장치에 의해서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시코롭스키, 그 사람들 러시아 형식주의 언학자인데 여러 사람의 그 형식주의 언어학자 중에 시코롭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학은 장치의 총체다. 거기서 한번, 문학은 장치 총체다. 내용은 그 장치를 작동하게 하는 배경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는 주제가 그 문장에서, 글에서, 소설에서 쓰던 주제가 중요하지, 이거는 배경에 지나지 않는다. 장치를 작동하게 하는, 즉 다시 말하면 기법을대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하나의 배경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법이 문학의 거의 전부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주장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많이 있죠. 문학이 어찌 그런 기계적 장치에 의해서만 작동하느냐, 사회심리학적인 것, 역사적인 것, 정치적 상황, 경제적,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합해서 하나의 문학이 형성되는 것이지 기법 하나에만 그렇게 기계론적으로 강조하면 되겠냐는 반론도 있지만은, 글을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콜롭스키 이 말을 아주 명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가가 연구해야 할 것은 주제를 연구할 일이 아니라 뭘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면, 그것을 시콜롭스키가 강조해서 한 말이라는 걸 이해하면 될 겁니다. 이 방법이 문학의 총체다. 방법이, 장치가, 그 말을 머리에 두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모든 주제는 영원한 것이고 변함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사랑과 테마는 영원할 것이고 복수극은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다만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냐, 그 장르마다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각 장르의 작가들은 그 방법론을 연구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작가에게는 가장 당면한 문제고 목숨을 걸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예술이라는 공통된 범주 속에서 문학과 미술과 영화, 사진 서로가 각 장르의 작가들이 개발한 그 장치, 기법이 서로 교차 차용이 된다는 거죠. 문학은 미술의 기법을 차용하고 영화의 기법을 차용하고 또 미술은 문학의 기법을 차용하고, 이래서 서로가 주고받고 해서 예술은 복합적으로 해서 발전되어 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기법 가운데 미술의 기법, 특히 동양화의 기법이 문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문학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 그 문제를 들어갈 겁니다. 동양화 기법의 하나인 홍문타월이라고 하는 이거 가지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문학의 이 홍문타월 기법이 어떻게 차용됐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홍문타월이라고 하는 동양화의 이 기본 기법이 우리 문학에 어떻게 들어가고 그것이 과연 성공했느냐, 그것을 이제 초점에 맞춰서 오늘 강연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선 가지고 있죠? 팜플렛이 보면 그림부터 보세요. 그게 저 달을 그렸는데 하나는 반달이고 하나는 둥근 보름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반달은 어떻게 그렸어요? 붓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죠. 그걸 이제 구룹법이라고 그래요. 구룹법. 갈고리 붓자 구룹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본 건 어떻습니까? 보름달인데 선을 안 긋고 주변을 검게 물들여 가지고 달이 화선지에 뜨게 만들었죠. 그것이 동양화 기법 중에서 그 선을 그려서 대상을 드러내는 것을 구룹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을 나타내는데 달을 직접 그리지 않고 그 주변을 목물을 칠해 가지고 달이 우려 나오게 하는 것을 홍문타월법이라고 그래요. 뭘 종이 같은 거슬리다 홍자예요. 우는 구름자 아시겠고 탁은 드러낼 탁자입니다. 받친다는 뜻도 되고 드러내다 받치다. 월은 달 월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름을 거슬려서 달을 드러낸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 동양미학의 핵심이 되기도 해요. 동양미학뿐만 아니라 이것이 처세술에 들어가면 또 작용하고 군사 전략 전술에 들어가면 또 그것도 그대로 쓰고 또 경제학에 들어가면 또 경제학대로 이놈이 쓰이는 게 홍문타월이에요. 이거 하나 알아두면 여러분 거의 만병통치로 써먹을 수 있는 게 홍문타월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어떤 대상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그 대상을 직접 칠하지 않고 주변 변두리를 칠해서 그 대상이 나타나게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서양은 어떻게 하냐? 서양에서 달을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그려요? 직접 캔버스에다 화이트를 칠하면 됩니다. 하얀 페인팅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변에 하늘색을 칠하든 뭐든지 황혼이면 주황색을 칠하든 하면 되는 겁니다. 동양화 화가들이 선배들이 그걸 영광계로 어떻게 하면 달이 그 은은한 맛, 번지는 맛, 울리는 그 여운, 이걸 어떻게 나타낼까 연구하다가 주변을 칠함으로써 달을 드러내게 하는데, 화선지에다 물을 약간 뿌리고 이 손등을 만져서 약간 꼬들꼬들하다, 약 수분이 70%다 그럴 때 목에다 옅은 먹물, 붓에다 옅은 먹물을 찍어서 차례차례 섬염합니다. 섬염. 물들이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래 한 번 딱 된다면 그러다 또 다시 하고 막 번져버려 안 돼요. 말려야 돼요. 다 마른 다음에 다시 물 뿌리고 또 같은 농도의 먹을 칠해갑니다. 그렇게 한 3번쯤 하면 그렇게 은은하게 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런 단순한 하나의 회화적 기법인데 이것이 동양미학의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 대상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주변을 칠함으로써, 주변을 건드림으로써 그 대상이 스스로 도달하게 한다는 이 간접성, 우회성, 간접성과 우회성, 이것이 동양미학의 기본이라는. 왜 대상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인 대신에 대상을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거기 여운과 울림이 있고 번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문학은 뭐냐? 문학은 아까 뭐라고 했냐? 답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뜻도 전달하지만 보다는 뭘 중요하다고요? 감동을 전달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홍문타월법을 쓴 오른쪽 달은 문학적 표현이다. 또 문학의 기본적 기법은 간접성과 우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운과 울림이 있단 말이에요. 문학 자체가 홍원타골입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 부분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따지고 보면 문학도 직접 말하면 한 줄이면 끝나요.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수필 중에 최초의 문자로 된 수필이 뭐죠? 설총의 하왕계예요. 여러분 잘 알죠? 하왕계가 바로 또 뭘 썼어요? 홍원타골법을 썼어요. 왜? 설총이 신문왕을 깨우치는데 직설적으로 말했습니까? 꽃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문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에 묻힌 선비 말이 옳구나. 머물게 하라. 그렇게 하는. 그걸 직접 가냈다고 말 안 듣던 신문왕이 꽃을 빗대가지고 얘기하니까 아, 과연 그렇구나. 이런 게 홍원타골이 간접성, 우회성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동양 중국의 고전도 수없이 많은 홍원타골법이 나옵니다. 홍수 곽탁타 얘기라고 합니다. 우선 가장 쉽게 적용된 것이 목성균이 앞자리. 그래서 우리 내가 화수만 요약해 놨습니다. 아침에 조간을 집어든다. 마침 기러기 머리 위에서 기러기 떼가 V자형으로 날아가고 있다. V자로 나는 것은 앞 기러기 날개에서 발생하는 상승기를 타면 뒤에 기러기가 쉽기 때문이다. 떼의 앞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희생의 자리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 놓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조간 첫 장은 대통령 출마 예정달로 도배되어 있다. 국민을 이끌겠다는 그들이 앞자리가 희생의 자리라는 사실을 뭐라고 했죠? 아는지 믿었지 않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로 끝내냐면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예요. 기러기들이 무사히 자기들 서식지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대통령 후보자들 중에서 정말 그 자리가 앞자리가 희생의 자리다. 국민을 위한 희생의 자리라는 걸 알고 당선돼서 우리 국민을 우리가 바라는 그런 국가가 되도록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간접적으로 합니다. 이 말 이렇게 합시다. 홍원타골법을 쓰지 않고 직설법으로 썼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대통령 후보들은 뭐 나왔는데 몇 명이 이런 사람들 내가 보면 그 중에 하나도 정말 희생정신 가진 사람 없더라. 그러니 우리 국민이 정말 암담하다. 언제 훌륭한 사람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국민은 행복한 나라로 이끌어 갈 것인가? 가슴이 매일 아프다. 이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신문 사설이 되거나 아니면 독자 투고란에 투고된 독자 원고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뭘 썼어요? 여기는 어떤 장치를 썼습니까? 안 쓰고 뭐 했어요? 직설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 줄 수 없다는 게 은근히 스스로 간섭하지 않았고 직접 간섭했기 때문에 우회법과 간접성, 암시성 이런 걸 동하지 않았다. 아까 달무리가 번지듯이 그 울림이 은은하고 깊고 그리고 오래 여운이 남는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글 전체에 적용한 홍원타골법이란다면 글의 일부에 적용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비천득 선생의 그 인연의 마지막 구절, 그 다음에 그 보스턴 심포니의 마지막 구절, 우연히도 똑같아요. 근데 보스턴 심포니를 언제 쓰셨냐면 1957년에 쓰고 58년에 발표했어요. 그리고 2년은 60년대 후반에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보스턴 심포니는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나기 때문에 길이가 짧습니다. 근데 인연은 아사쿠라는 한 여인이 나타나지만 3번을 만나기 때문에 3가지 에피소드가 길이기 때문에 인연은 길이가 길어진 겁니다. 또 인연의 원형이 바로 보스턴 심포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흡사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낙구가 마지막 구절이 아주 똑같습니다.
이 구절이 절찬, 아주 부럽고 질투가 날 정도로 절찬.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우선 보스턴 심포니 봅시다.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이제 AB캔을 틀어놨더니 이제 보스턴 심포니 연주 중계 방송이 들리면서 자기가 그 보스턴에 가 있을 때 하버드 그 연수하러 갔을 때 그 도서관에서 만났던 그 여자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보스턴 심포니 그 연주가 어디에 들어옵니까? 보스턴 하늘을 지나서 뉴욕을 지나서 태평양 그 넓은 하늘을 지나서 이제 자기가 살던 대한민국 서울이 안방에 들어오는 겁니다. 몇 마일이냐? 7,000마일이라고 해요. 7,000마일. 그래서 연주가 딱 끝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연주가 끝났다. 7,000마일이라는 거리가 우리를 다시 딴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럴 때 우리 정서가 어떻게 나옵니까? 슬프죠. 그럴 거 아니에요? 젊은 날 그 보스턴에 갔을 때 그 잠시 서로 몸매만 주고 받은 여인이지만 아름다웠고 지적이었고, 여기서 뭐가 잘 나타나면 비천도 선생님이 좋아하는 여인상이 잘 나타나 있어요. 입술이 얕다고 그랬죠. 입술이 얕다가 뭘 의미해요? 입술이 두꺼운 여자는 어떻습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입술이 얇은 지적으로 보입니다. 입술이 두툼하면 관능적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피 선생님 좋아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좀 지적인 여자인 것 같아요. 직접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 전에 다른 수필에도 보면 그래요. 자, 그러면 그렇게 7,000마일은 거리가 우리를 다시 따는 그 음악이 나오는 동안까지는 자기는 보스턴까지 가 있었어. 자기가 그렇죠? 도서관에 2층에 있었고 연주에 그 같이 있었어요. 근데 연주가 끊어지면 7,000마일 거리가 우리를 딴 세상 사람 만들었다. 아, 슬프다. 그렇게 나와야 많은데 하이든 심포니 1악장은 무지하고 갔다가 생뚱맞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뚱맞은 소리가 나오는 순간 내 머리가 핑 돌아버립니다. 이거 절창. 전혀 이질적인 겁니다. 이것을 여기는 유사성이 아니라 서로 이질성이에요. 슬픔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무지개라니까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동질성이 아니라 이질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연을 보세요. 인연도 뭐라고 그랬냐면 쭉 이제 아사코 얘기 나오다가 이번 토요일에 춘천에 다녀오려고 한다. 소양강 가을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다. 엉뚱한 소리 또 하는 거예요. 춘천에 가는 건 왜 가요? 춘천에 성심여대가 있었죠. 그럼 성심여대 출간하게 되면 주선이 부탁도 있었지만 아사코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 토요일 또 춘천에 가려고 하는 건 뭐 때문에 갑니까? 춘천은 성심여대에 있고 그럼 가서 아사코를 쭉 갈 수 있겠구나 가는데 소양강 가을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 가려고 한다. 거기 가면 아사코 생각이 많이 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소양강 가을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 그럼 소양강 가을 경치가 컬러로 말하면 무슨 컬러입니까? 자, 단풍 색깔이 몇 가지 있어요? 모든 색을 다 가지고 있는 단풍입니다. 자, 그럼 아까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입니까? 7가지 색깔. 단풍도 7가지 색깔 이상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7,000마일이라는 거리가 우리를 딴 세상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그 슬픔을, 그 슬픔이 백색광이든 아니면 슬픔을 상징하는 흑색광이든 무채색인 두 색깔 중에 어느 하나를 자기 피천득이라는 정서의 프리즘을 통해서 7가지 색깔로 굴절시키는 거예요. 또 소양강 가을 경치가 할 때는 소양강 가을 경치를 다시 말하면 화려한 단풍빛깔, 그야말로 무지개처럼 7색깔 이상이다. 전혀 이질적인 거예요. 이질적인데 그것이 순간 감동받는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슬플 때 통곡하는 걸 보면 슬프지 않아요. 추해요. 어떨 때 우리가 슬퍼 보여요? 울음을 절제하고 참. 눈물이 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눈물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엉뚱한 데를 보죠. 그 마치 전혀 딴 곳을 봄으로써 그 슬픔을 억제한 것처럼 그 슬픔을
프리즘을 통해서 아름답게 표현하면서 그 슬픔조차도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천득 선생님의 작품을 여는 큰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피천득 선생님은 굉장히 7살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10살에 어머님이 돌아가고 친척이 없습니다. 친척이 있지만 다 그 아버지가 벌어놓은 돈을 뺏어가는 친척들이었어요. 다만 그분의 편이 됐던 사람은 어머니 외삼촌 할아버지라는 이빨 빠진 그 노인네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춘원 이광수 집에서 3년 동안 화석비 내면서 화석비를 한 달에 쌀 한 가마씩 냈다고 선생님이 그랬어요. 공짜 먹은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은 어린 시절에 10살, 7살의 부모를 잃는다면 이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슬픔입니다. 자, 이 슬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슬픔을 아름답게 굴절시키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노래한 소재를 보면 11월, 가을, 비, 어둠 이런 거 노래 하나도 안 했어요. 선생님 작품 목록을 보면은 조춘, 봄, 5월, 신춘, 봄만 노래했어요. 5월만 노래했고 5월. 근데 여기 서 있는 나도 11살에 우리나라 12살에 어머니 돌아가셨고 그 후에 이제 형님 누님 사이에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나는 그 슬픔을 선생님처럼 굴절시키지 못했어요. 나는 나의 슬픔을 더 슬픔 속으로 나를 쳐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쓴 글에는 11월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 있습니다. 물론 그 비 오는 날도 슬픔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그걸 마음속으로 많이 굴절시키고 있지만 선생님처럼 그렇게 굴절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피천득 선생님하고 나하고 또 하나의 그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혀 다른 무지개하고 강풍이라고 하는 걸로 그 슬픔을 더 강화시켰다. 더 그 울림을 깊게 멀리 그리고 오래 번지게 했다. 이 번짐의 효과 이것이 홍은탁을 보여주는 회화적 용법이 문학에 와서도 이렇게 잘 발휘되고 작동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스턴 심포니를 내가 기억하는 보스턴 심포니는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길게 느껴졌어요. 근데 실제로 그걸 분석하려고 보니까 선생의 작품 중에서 3번째를 짧은 글이다. 근데 왜 그 짧은 글이 그렇게 나에게 길게 인상이 남았을까? 그것이 바로 여운이 준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7,000마일이라는 거리가 우리 딴 생각만 들었다. 하이든의 심포니 1악장은 무지겠다. 이것을 설명하다가 보니까 홍은타벌이 생각난다. 그러지 않고 설명이 안 돼. 은유로만 가지고 설명이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달팽이를 지금 봐야겠는데 제일 마지막 그 한 센텐스가 없었다면 이것은 그냥 달팽이 얘기로 끝났을 겁니다. 마지막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이거는 달팽이 얘기가 아니라 작가 자신의 얘기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나아가서 작가 자신뿐이 아니라는 것은 키 작은 남자라고 하는, 키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은 오래전부터 우리 문학계에 있어 내려온 하나의 상징, 고고리의 외투 같은 데서 오는 아카키 예비치라고 하는 서류를 복사하는 역을 만든 그 석이, 그 가난하고 키가 작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외투 하나를 맞춰 입었다가만 강도에게 뺏기고 나중에 감기 걸려 죽는 이야기. 조세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사근공예도 그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했습니다. 난쟁이란 뭐냐? 작은 사람, 즉 소외된 사람, 소통이 불가능하고 외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다. 또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이 다른 모든 일반적인 보편성을 띠는
소외된 인간에까지 확대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 이 마지막 구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 내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나는 참 몰람해서 외로웠어. 누님 하나 따라왔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면 형님 집에 가고, 형님이 딴 데 가라고 하면 또 딴 형님 집에 가고, 또 거기서 누님 집에 가라고 누님 집에 가고, 난 그랬어. 이남에 나와서 친구가 없었어. 그렇다고 난 사회적으로 성공하지도 못했어. 난 정말 슬퍼. 누구하고도 소통이 안 돼. 괴로워 죽겠어. 그럼 뭐가 돼요? 뭐가 되겠어요? 모나게 되겠어요? 녹두리가 되겠죠. 녹두리가. 모낙은 녹두리가 아니고 녹두리가 모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의 뭔가 만족적 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그 탐색, 그리고 소통되지 못한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산가족으로서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달팽이를 묘사함으로써 나의 상황을 모아서 않는 그이 되지 않았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추해졌어요? 안 추해져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것도 소위 홍문타월의 기법이죠. 근데 홍문타월 기법으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떻습니까? 목성예술들은 여기서 뭐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조금 있으면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설에서 그럼 이 앞에 있는 네 편의 수필에 적용된 홍문타월의 기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편의 소설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괜찮게 이 소설 속에 등신물이라고 있었죠.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김동훈이 선생이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참으로 이 작품 하나로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소설가로 살아가는데 정말 의미를 남기고 흔적을 남기고 그리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도 그 장치 때문입니다. 장치 때문에. 자, 등신부는 뭡니까? 몸 크기의 부처님이라는 말이 등신부. 등신이란 몸 크기라고 이 얘기인데, 이 화자인 나가 일본 일제시대 합병으로 끌려가서 북경에 가게 됐죠. 근데 북경에 가 있더니 소문이 들리니까 북경에 있는 부대가 남양군도로 파견될 것이다. 그럼 남양군도는 어디냐? 영국하고 미국하고 그쪽하고 전선이란 말이에요. 일선에 가면 돼요. 일선 가면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서 죽게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탈영하려고 그때는 이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북경에서 동경에서 공부하던 진기수 씨라는 사람이 북경에 산다가 이미 북경 갈 때 주소를 적어가지고 갑니다. 탈출할 생각하고. 그래서 어느 날 진기수를 찾아가서 나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진기수가 의심의 눈초리고 일본군인데 일본말도 하고 조선말인데 조선인이라는 걸 알 수 없고 조선인이라서 해서 반드시 정직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는 걸 들어 안 들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안 되겠다. 손가락을 오른손 식기를 깨물어서 혈서를 씁니다. 이걸 보고 진기수지가 끄덕끄덕 하면서 사람을 불러서 밤에 충분을 분파하는 시간을 깔려서 정문 쪽에 절로 보내죠. 여기 가면 이제 원해대사라고 하는 주지가 있습니다. 절에 가서 그냥 벌써 이제 잠일을 하고 있는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제가 금불강이라고 하는 금을 탐식한 절집이 하나 있는데 쇠대를 딱 장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기심이 나니까 저 속에 뭐 있냐니까 불상이 있다. 그래서 열쇠를 들여 가보니까 불상이 하나 있는데 사람 크기 등신되는데 고개는 약간 앞으로 숙이고 모든 불상이 가지고 있는 만족스러움, 덕스러움 그런 게 아니라 고민에 가득 찬 그런 표정을 한 고개도 약간 숙인 어깨도 굽은 그런 불상을 하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오지요. 그래서 이제 원해사가 물어요. 그래 그 뭔가를 반년간에 봤다고 해요. 그러면서 원해사가 얘기하죠. 그것은 어떤 불상이냐. 실제 사람이 몸을 소신공양해서 만든 불상이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얘가 그 자기 음식하고 사신의 음식을 바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야단처럼
그러니까 사신이 그걸 알고 가출하지. 그 얘기 딱 끝난 다음에 원인대사가 느닷없이 자네 오른손 식지를 들어보게 해요. 그 다음에는 아무 소리. 그래서 거기 소설에 보면 어떻게 뒷부분에 땡땡땡 마라손표가 2개 나오죠. 그동안 뭐가 흘렀단 말이에요. 한 시간, 많은 시간이 흘렀단 말이죠. 근데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죠. 도대체 왜 손가락을 들려고 그러지? 나하고 만적이 죽은 거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야? 왜 손가락을 들려고 내리라는 것도 아무 말도 없느냐고. 그리고 땡땡땡 마라손표 시간이 좀 흘러가요. 그러나 어디서 결국 말 안 합니다. 근데 어때요? 뒤에 작가가 딱 2줄 써놔. 뭐라고 써요? 대어루의 모고 북소리와 모고 소리가 대어루의 정보를 알리는 모고 소리와 북소리가 어떻게 들렸다? 으르렁거리만 들었다 썼어요. 그냥 얼른 이건 뭔 뜻이 몰라요. 근데 모고라면 절에 가면 그 고기처럼 만드는 데 속에 놓고 치는 거고, 북이나 목이나 모거나 목사는 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깨우치는. 여러분 왜 절에다가 모고를 그 고기를 달아놔요? 여러분 목탁도 그 고기예요. 고기. 물고기예요. 물고기. 눈 2개 있죠. 입이 있죠. 꼬리 있죠. 그래서 그걸 모고라고도 해요. 목탁이라고 하고 모고라고도 해요. 또 모고라 해서 그 종옆에 달아놓는 것도 모고고. 왜 절에는 풍경에도 이거가 있고 모고도 만들어 놓고 목탁도 고기다. 왜 그러실까? 아는 사람 나오고 모르는 사람. 고기는 붉고 끓여서 항상 눈을 뜨고 있어. 그러니까 모르면 깨어서 각성을 하는. 그러니까 졸지 말라. 영원히 졸지 말라고. 계속 구도의 길에 정진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소리를 내요? 북하고 뭐가 소리가 뭐로 들려나있는데? 그냥 모거나 북소리나 목탁소리는 그냥 하나의 음향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음향이 한 듣는 사람의 심리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해 살 때인데, 어렸을 때인데, 그게 북쪽으로 하면 청지이고 남쪽으로 하면 경성이 있어요. 북에도 경성이 있습니다. 안동 북부에. 근데 기차가 우리 그 나남을 지나가는데 사다가 이렇게 들으면서 누나가 그래. 야, 너 기차 소리가 어떻게 들리니? 몰라. 그냥 그러면 청진 가다, 나남 가다, 중진 가다, 경성 가다, 중진 가다, 경성 그렇게 안 들리니? 그래. 그렇게 들려. 그렇게 들리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내가 용산을 산다면 용산 그걸 철로가 지난다면 어떻게 돼? 부산 가서 어디 가자, 부산 가서 그렇게 들리죠. 박지원이 일야부도하라는 숲이 있죠. 그래서 물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거만한 자에는 개구리 소리를 들었고 무한한 것은 뭐 이렇게 했죠. 모든 음량은 사람의 심리 상태에 따라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라는 사람이 단순한 음량이 돼요. 어떻게 들리죠? 으르렁거리면 돼요. 으르렁거리는 게 뭐예요? 모두가 뭐 으르렁거리니까 호랑이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나를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 뭐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또 시간도 언젠가 봐요. 김동시가 참 치밀했어요. 정보를 알리는 일이었어요. 정보를 알리는. 정보가 하루 중에서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입니다. 바로 가장 인간이 각성하기에 절정의 시간이 바로 정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보를 알리는, 각성을 알리는 그 시간에 깨어있고 정신차리고 너 자신을 성찰하는 모고와 북소리가 나를 위협적으로 들립니다. 꾸짖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걸 작가는 울렁거린다고 합니다. 그건 모고는 울렁거리지 않아요. 자, 여기에 작가의 홍은타로의 장치가 있지. 뭐냐? 만적이 소신공명에 대해서 다 원해서가 이야기해주고 내 손가락 들어보라 그럴 때 뭐 합니까? 만적은 이타심에서 자기 몸을 바쳤지만 너는 너 목숨 한자 구하려고 내 손가락 깨물어 부리냐? 부끄럽지 않아? 이게 주제. 이게 김동비가 말한 주제. 그걸 막 직접 막 원해서가 이야기가 만적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 끝나다면 내 오른손 쉽게 들어봤다. 올 때 이걸 깨물고 왔지.
너 부끄럽지 않니? 그리고 재밌겠어? 모든 걸 스스로 깨달았을 때 재밌는 거고, 독자는 작가가 주는 메시지를 작가가 시킨 대로 받아들이면 수동적이 되니까 재미없어. 작가가 주는 메시지를 자기가 능동적으로 풀 때 그 작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바로 한 작품은 작가와 독자를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술입니다. 문학품 아니에요. 그리고 김동대는 충분히 독자의 몫을 남겨서 독자가 스스로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순간에 오는 희열이, 지적 희열이 강하다. 그래서 그 소설을 더 오래 기억하고 더 감동적으로 주제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건 아까 망아지하고 암말하고 떼어날 때 그들이 서로 울부짖는 걸 보고 부속녀 자식의 사랑을 깨닫는 것 같이 말하면 설득이죠. 간접적 간섭인 거죠. 멋지죠. 자, 이렇게 소설에서 아주 치밀하게 김동대가 얘기한 거죠. 마지막입니다. 2017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7개 영국인 가수 이시구로지요. 여러분 신문 봐서 알겠고 또 작품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실 겁니다. 저도 이 사람의 작품을 읽어보고 참 놀라웠습니다. 근데 그 각 신문에 그 사람이 평이 나는데 그걸 보니까 이 사람 동양 사람이 아니고 영국 원주민이라면 이런 소설을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 동양 문화 자체가 글을 읽든 안 읽든 문화 자체가 홍문타월 기법이 여러 생활 속에 녹아있다는 걸 아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법을 쓰지 않았나. 이 소설은 원폭 직전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소설인데, 에츠코라고 하는 여자가 화자입니다. 말을 합니다. 1인칭이죠. 에츠코가 말하는데 자기는 영국인 남자하고 재혼해서 영국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폭이 떨어지기 전 남편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 사이에서 게이코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영국인하고 이제 원폭 이후에 영국인하고 결혼해서 영국에 이사 온 겁니다. 고액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 게이코가 영국에 와서 자살해 버렸어요. 근데 그 자살한 이유를 아무리 하지도 안 했어요. 그럼 뭐는 소리를 하냐면 그 나가사키에 있을 때 자기 친구인 사치코하고 그 딸이 마리코 얘기해요. 꼭 자기가 메이코를 데려올 때 나이가 비슷한 딸을 마리코를 사치코가 데리고 있는데, 이 사치코는 거짓말쟁인 프랑크라고 하는 미국인에게 반해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에 빠져서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해요. 그 프랑크를 통해서. 근데 이 마리코는 그 남자를 싫어해요. 뿐만 아니라 그 원폭 이후에 그 참혹한 상을 이 어린아이가 봅니다. 7살짜리 보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정신이 돈 여자가 자기 아기를 물속에 담갔다 꺼냈다 죽는 걸 봐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악몽에 쫓기고 있어요. 저 여자가 언젠가 나를 데리러 올 것이라는 악몽에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숨어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치코하고 마리코 얘기를 쭉 하고 자기는 안 합니다. 그럼 딱 맞죠. 자기가 그 게이코를 데리고 영국인 남편과 결혼하고 올 때 얘기는 안 하면서 사치코하고 마리코 얘기가 다 그걸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과거를 털어놓기가 힘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의 얘기를 하면서 내 얘기를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간접성으로 우위성, 직설적이야. 이것을 홍은타워 기법을.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보시는 보스턴가 이랬죠. 이 소설은 말해진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많다 그러면, 그 말해지지 않는 게 뭡니까? 사치코 에츠코의 과거, 자기 딸이 그 자살한 얘기 없잖아요. 그럼 그 우리가 유축한데, 이 마리코가 사치코를 따라서 미국이나 결혼에 갔다면 이 마리코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이 소설에서 볼 때 에이코의 딸 게이코처럼, 에츠코의 딸 게이코처럼 어떻게 자살할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한 것이 말한 것보다 말하지 않은 내용이 더 길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이 소설은 신비한 소설이다. 왜 신비합니까? 직설법은 신비하지 않아요. 아까 달 그렸을 때 눈곱을 그려봐요. 그게 신비해요? 그냥 두 개의 선임을 끝나요. 달이라는 뜻만 전달할 뿐이지 그게 신비성이 없어요. 간접성, 우회성, 번짐, 울림 없어요. 근데 어떤 홍원 타월이라는 그런 기법 속에서 그게 어떤 울림이 오고 깊이가 생기고 여운이 남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편의 소설을 했는데, 그래 우리가 이런 장치를 쓰려면 적어도 지적으로 감정을 억제하고 상당히 계산된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홍원 타월 보여주는 효과에 대해서는 그 뒤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서 마저 읽으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습니다. 알면서 괜히 질문하기는 이렇게 감정이 절지 않고, 요새는 90년대 이후 감정을 절제하지 않은 글들은 도태됩니다. 자기는 거의를 보거나 보리 교과서에서 쫓겨났어요. 이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윤호영 선생님. 그리고 그 글들은, 그런 감정 절제하는 글들은 심파적, 영탄적, 이건 몇 년대의 문체냐면 문체도 시대별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10년대, 20년대의 문체예요. 적어도 21세기 와서는 그런 감정이 절대되지 않는 글은 발길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감정 절제하시겠어요? 본인의 작품이 절제되었다고 하면 알긴 아는 또 한 가지, 그와 같은 홍원 타월의 기법과 장치를 쓰다 보면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호구로 떨어지지 않겠냐. 수필은 사실이 문학인데 잘못 알고 있어요. 상상력과 호구를 잘못 알고, 야점이 쓴 피역 3호는 호구인가 상상력인가? 상상력이지. 그 호구가 안 들어갔지. 근데 왜 상상력과 호구를 동일시해? 여기서 호구란 말은 소설적 호구를 말하는 거예요. 픽션이란 말입니다. 호구에는 광의 호구가 있고 현의 호구가 있어요. 모든 예수는 호구다 할 때는 광의 호구예요. 왜 모든 예수는 호구라고 합니까? 사과를 내가 그렸어. 먹을 수 있어요? 실제 사과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호구인 거야. 그럴 때 의미 호구야. 그럼 그럴 때는 모든 예술이 호구야. 영화도 호구야. 소설도 호구야. 그럼 소설적 호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호구론으로 80년대, 90년대가 수필가가 뜨거웠어요. 그것을 제기한 사람이 정진관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 호구론이 지금 잠잠해졌어요. 호구론 인정하는 순간 수필은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소설과 동물성이 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호구는 광의 호구가 아니라 소설적 호구를 말합니다. 그럼 내가 묻겠어요. 김동리의 소설은 원래가 호구입니다. 그러니까 호구를 홍원 타월의 기법으로 감동을 주는 데 써먹었습니다. 그럼 송강선이나 목석이나 피천득은 호구를 말하지 않고 사실과 상상을 말하는데 홍원 타월법을 썼습니다. 그럼 수필가는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꼭 홍원 타월법을 쓰면 자기적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예를 들어보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필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수필은 사실문학이라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잘못 말려 들어가면 안 돼. 사실만 가지고는 문학이 될 수 없어. 그건 비문학이에요. 모든 문학은 상상이 산물이에요. 문학이라고 하면 만약에 신문기사라고 하는 건 추측성 보도는 안 되죠. 그건 문학이 안 되지만 문학이라고 불릴 만한 작품이라면 다 상상의 소산이다. 아까 본인도 말했죠. 자기 작품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아니고 상상의 소산이라고 그랬죠? 왜 그랬냐? 자기 형태를 보고 뱀으로 형상화시켰으니까 그건 상상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아. 아, 뱀이하고 뼈대고 기가 길쭉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유가 통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거짓말이라고는 안 하죠. 그러니까 호구가 아니고 상상입니다. 상상과 호구를 혼동하지 말아요. 호구는 내가 안 한 일을 서사적으로 호구로 거짓말하는 게 호구예요. 내가 안국동 지하철 내려가다 할머니가 있어서 돈을 1,000원을 지우고 갔어. 근데 글 쓰다 보니까 좀 창피해. 100원을 주고 갔어. 좀 창피해. 그러니까 뭐라고 써? 글 쓸 때, 야, 이거 100원 써는 안 되겠다. 1,000원을 주고 갔더니 뽑아. 아시겠어요? 근데 호구는 드러내놓고 그 작품 속에서 우리가 이건 거짓말이구나 할 때는 그걸 상상력으로 쳐줄 수 있어요. 근데 글 속에서는 드러내지 않고 남쪽까지 속이에요. 그건 호구인데 호구는 오록이 나는 되어 있어요. 언젠가 자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 호구론이 이제 잠잠히 졌습니다. 이걸 위해서 굉장히 내가 노력을 했어요. 뭐냐면 말 꼬리를 놓쳤어. 네, 노력했어요. 그래서 내가 안성수 교수에게 이런 세미나 주제를 의뢰했어요. 분명히 수필적 서사와 소설적 서사가 다른데 나는 학자가 아니어서 그걸 분석을 하면 대가리가 아프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성수 교수의 이번 세미나에 수필의 서사와 소설적 서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발표해 주시오. 그랬더니 제목을 수필적 서사와 소설적 서사의 미학적 거리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발표했습니다. 그때 소설가 누구 왔냐면 이순원이 들고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서 확실히 수필적 서사와 소설적 서사의 차이점을 설파해서 그 후에 수필의 호구로는 잠잠히 줍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체험한 것이 기본적 체험을 그것을 수필을 쓸 때 소설을 쓸 때 어떤 차이냐? 수필을 쓸 때는 자기가 겪은 일을 장시간에 거친 과거 현재 겪은 일을 쓸 때 구성상 아까 말한 장치를 위해서 효과를 위해서 현재를 앞에다 놓고 과거를 뒤에서 회상하는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또 자기가 겪은 것 중에서 빼버릴 수도 있어. 왜냐하면 주제를 표현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할 때. 그러나 자기가 겪지 않는 일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게 이게 수필적 서사의 한계예요. 그럼 소설적 서사는 어떻게 되나? 자기가 체험한 것 과거 현재인데 앞뒤로 아무 수필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경험한 걸 중에 일부를 생략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것만 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수필과 달리 거짓말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 호구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호구와 상상을 혼동하지 말 것이면 호구에도 광의 호구가 있고 협의 호구가 있고 협의 호구란 바로 소설적 호구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홍은 타월법을 써도 여기 수필 예를 든 것 같이 수필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쓸 수가 없고 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호구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설명이 됐어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